그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의 저택 어둠 속에서 나타난 아이에게 구원받았다. 희미한 목소리가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한 존재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사랑과 진실, 그리고 삶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이 석양에 물들 때 최태준은 마지막 이사회 회의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게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오늘 그는 또 다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조정안에 서명했다. SK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태준전자의 최고 경영자로서 그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위해 냉철한 결정을 내려왔다. 그것이 그가 재계에서 얼음 왕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였다. 초회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공손히 알렸다. 태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검은색 제네시스 리무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태준은 뒷좌석에 몸을 맡겼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번화가가 빠르게 지나갔다. 오늘은 일찍 들어갑니다. 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회장님. 리무진은 강남에서 북쪽으로 향했다.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그의 저택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넓은 정원과 최신 보안 시스템을 갖춘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그곳에는 태준 혼자만 살고 있었다. 15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그는 결코 재혼하지 않았다. 자식도 없었다. 오직 일과 회사의 성장만이 그의 인생을 채워왔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태준이 저택 대문 앞에서 말했다. 운전기사는 그에게 인사하고 떠났다. 태준은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모든 직원들이 집을 비워야 했다. 그는 철저히 사생활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불편해했다. 심지어 가정부조차 미리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할 수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다. 자동으로 켜진 정원 조명이 돌길을 비추었다. 태준은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오늘따라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다. 5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는 종종 더 늙은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이런 날, 수백 명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 날에는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고요함이 그를 감쌌다. 그는 구두를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넓은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작은 간접 조명만이 고급스러운 가구들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태준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넥타이를 풀었다. 오늘 밤도 어제와 같을 것이다. 간단한 식사, 위스키 한 잔, 그리고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의 업무 검토.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대리석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태준은 움찔했다. 누군가가 그의 집에 있었다. 누구냐?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다. 낡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하고 진지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험해요. 태준은 얼어붙었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환각? 어떻게 이런 아이가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넌 누구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물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2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가구가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둑이었을까? 아니면 더 위험한 존재? 그가 휴대폰을 집으로 손을 뻗자 소녀가 재빠르게 그의 팔을 잡았다. 안 돼요. 그들이 들을 거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요. 태준은 망설였다. 낯선 어린아이를 믿어야 할까? 하지만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침입자들의 것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녀의 손을 잡았다. 소녀는 놀라운 속도로 그를 이끌며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다. 태준조차 몰랐던 작은 문이 팬트리 뒤에 숨겨져 있었다. 소녀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들은 좁은 복도를 따라 움직였고
결국 저택 뒤편으로 이어지는 출구에 도달했다. 어떻게 이런 곳을 알고 있지? 태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해요. 소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들은 비밀 출구를 통해 정원으로 나왔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녀는 담장 근처의 특정 지점으로 태준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고 소녀는 먼저 기어 나갔다. 태준은 망설였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재촉받아 그녀를 따라갔다.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언덕을 내려가 인적 없는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태준의 고급 슈트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었고 그의 가죽 구두는 진흙에 파묻혔다. 어디로 가는 거야? 넌 대체 누구야? 태준이 소녀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소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제 이름은 김수아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아빠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태준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김수아, 그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고 너무 많은 가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수아가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에요. 누가? 왜? 태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안전한 곳에 가면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계속 움직여야 해요. 그들은 비를 맞으며 계속 걸었다. 소녀는 놀라운 자신감으로 길을 안내했다. 마치 이 지역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것처럼. 태준은 자신이 왜 이 낯선 아이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녀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수아는 마침내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다. 한때 번창했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재개발을 기다리는 버려진 건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녀는 태준을 어두운 계단으로 이끌었고 그들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3층의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수아는 벽돌 하나를 들어 올려 그 아래에서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자 작고 초라한 방이 나타났다. 바닥에는 담요 몇 장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창문은 신문지로 가려져 있었다. 여기서 살고 있어요? 태준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동안이요. 아빠가 사라진 후부터. 태준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버려진 아파트에서 젖은 옷을 입은 채 낯선 소녀와 함께 있다. 이제 말해줘. 네 아버지는 누구야? 그리고 왜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지? 수아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작은 휴대용 버너로 물을 끓였다. 태준은 그녀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독립성을 보이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10살짜리 아이처럼 보였지만 행동은 마치 어른과 같았다. 여기요. 수아가 그에게 따뜻한 컵라면을 건넸다. 많이 배고프실 거예요. 태준은 망설이다가 컵라면을 받았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만 먹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간단한 인스턴트 음식이 그 어떤 미슐랭 스타 요리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고마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수아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모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태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제 아버지 이름은 김도현이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5년 전까지 태준 전자의 회계팀에서 일하셨죠. 태준은 기억을 더듬었다. 김도현.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직원들을 보았고 너무 많은 이름을 들었다. 그는 부정회계를 발견했어요. 수아가 계속해서 말했다. 회사 돈이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챘죠.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태준의 눈이 커졌다. 부정회계라고? 우리 회사에서? 수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당신도 모르셨던 거군요. 아빠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알아챘고 아빠는 갑자기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태준은 이제 기억이 났다. 5년 전 회계팀의 한 직원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 사건은 빠르게 처리되었고 그 직원은 해고되었다. 태준은 그저 보고서에 서명했을 뿐이었다. 네 아버지가 그 사람이었어? 태준이 충격에 빠져 물었다. 네 아빠는 무고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죠. 당신도 포함해서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빠는 직장을 잃었고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엄마는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결국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태주는 그녀가 눈물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1년 전에 우리를 떠났어요. 수아가 마침내 말을 이었다. 아빠는 증거를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죠. 하지만 그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들이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아빠는 숨어야 했어요. 그들이라니 누구야? 태준이 물었다. 당신의 오른팔이요. 박성호 부회장. 태준은 얼어붙었다. 박성호는 그의 이복 동생이었다.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같은 아버지를 공유했다. 성호는 항상 태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태준이 회사를 물려받은 후 그는 성호를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그것은 일종의 보상이었다. 항상 두 번째였던 동생에 대한 연민. 성호가 말도 안 돼. 그가 왜 그런 짓을... 태준의 말이 끊겼다. 갑자기 많은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성호의 갑작스러운 부의 증가, 그의 이상한 해외여행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미묘한 태도 변화. 아빠는 증거를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회사 건물 안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수아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건물이 지어질 때 건설팀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지하에 비밀 공간이 있대요. 아무도 모르는 곳.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설명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회사의 수익이 예상보다 낮았던 이유, 일부 해외 프로젝트의 실패, 그리고 이사회의 불안. 그럼 오늘 밤 내 집에 있던 사람들은 성호 부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당신을 제거하려고요. 태주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그의 동생이 그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경쟁자였지만 여전히 형제였다. 적어도 태주는 그렇게 생각했다. 왜 날 도와준 거야? 태준이 갑자기 물었다. 내 말대로라면 난 내 가족을 파괴한 사람이야. 넌 날 미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처음에는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아빠는 항상 진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범인이 아니라면 당신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누구도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태주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어린 소녀는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성숙했다. 그리고 그녀의 용서는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었다. 수아야,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내가 더 주의했어야 했어.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수아가 냉정하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아빠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회사 건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얼굴은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쯤이면 성호가 보안팀에 경계 태세를 내렸을 거야. 수아는 작은 가방을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태준전자 본사 건물의 도면이었다. 아빠가 남겨두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녀가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지하 3층 보관실 뒤에 벽이 있어요. 그 벽은 가짜예요. 뒤에 작은 공간이 있고 아빠가 증거를 그곳에 숨겼대요. 태주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비밀 공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우리가 직접 가야 해요. 수아가 말했다. 내일 밤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이 비교적 한산할 테니까. 태주는 머리를 흔들었다. 너무 위험해. 넌 여기 있어. 내가 혼자 갈게. 안 돼요. 수아가 강하게 반대했다. 당신은 그곳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저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태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소녀의 결단력은 놀라웠다.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알았어. 하지만 내 말을 정확히 따라야 해. 위험한 상황이 되면 네 안전이 우선이야. 약속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태주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느꼈다. 그의 온몸이 긴장과 스트레스로 아팠다. 잠시 쉬는 게 좋겠어요. 나 수아가 제안했다. 내일 계획을 세워야 해요. 태주는 동의했다. 그는 수아가 건네준 담요를 받아 바닥에 누웠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고급 매트리스가 아닌 딱딱한 바닥에서 자게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다. 수아야. 그가 어둠 속에서 불렀다. 네?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그녀가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내일 일찍 일어나세요. 갈 곳이 많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 소녀에게 빚을 졌다. 그리고 그는 그 빚을 갚을 것이다. 김도현의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를 보호할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빗소리만이 작은 아파트를 채웠다. 태주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심코 파괴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마침내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아버지가 그와 성우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사업은 전쟁과 같다. 감정을 배제하고 항상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태주는 그 가르침을 너무 잘 따랐다. 너무 잘 따른 나머지 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한 어린 소녀의 도움으로 그는 그것을 되찾을 기회를 얻었다. 아침이 밝았다. 태주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떴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제의 사건들, 도망, 그리고 수아. 그는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아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작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일어나셨군요. 그녀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준비해야 해요. 오늘은 바쁜 날이 될 거예요. 수아는 태준을 근처의 작은 시장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모자와 마스크, 평범한 옷을 구입했다. 태준의 얼굴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변장이 필요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노점상에서 음식을 사 먹었다. 떡볶이의 매콤한 맛이 그의 입안에 퍼졌다. 어때요? 수아가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물었다. 생각보다 맛있네.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수아는 작게 웃었다. 그것은 태준이 그녀에게서 본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이동했다.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위험했다. 태준은 자신의 얼굴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공장소의 TV를 주시했다. 다행히도 아직 그의 실종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아마도 성호는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한강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강을 오가는 유람선들을 바라보며 태주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그는 항상 성공과 권력을 추구했다.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는 그것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수아야, 그가 물었다. 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니?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빠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죠. 그게 아빠를 공영에 빠뜨렸지만요. 그녀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저에게 항상 진실이 승리한다고 가르쳤어요. 언젠가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도현은 그가 결코 되지 못한 종류의 사람이었다. 용기 있고 원칙이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그의 진실을 밝혀낼 거야. 태준이 결심한 듯 말했다. 약속할게. 해가 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준전자 본사 건물을 관찰하기 위해 근처 카페로 이동했다. 유리창을 통해 그들은 밤이 되면서 직원들이 하나둘씩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직 경비원들이 많아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태준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 보안 코드, 출입 프로토콜, 감시 카메라의 위치까지. 하지만 지금 그의 출입 카드는 분명히 비활성화되었을 것이다. 내게 계획이 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들은 밤 11시까지 기다렸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고 건물에는 최소한의 보안 인력만 남아 있었다.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수아가 놀라서 물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분 후 중년의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카페 쪽으로 걸어왔다. 이 사람은 강민석이야. 태준이 설명했다. 우리 회사의 보안 책임자지. 30년 넘게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해왔어. 내 아버지 시절부터. 강민석은 카페에 들어와 그들의 테이블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온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석 씨,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네. 그저 날 믿어주게. 우리는 회사 지하실에 들어가야 해. 비밀리에. 강민석은 망설였다. 성호 부회장님이 당신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도 찾고 있어요. 그게 문제야.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날 제거하려고 해.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회장님이 증거가 있어. 하지만 그걸 찾아야 해. 도와줄 수 있나? 강민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태준을 오랫동안 알아왔다. 그리고 최근 성호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위험할 겁니다. 성호 부회장님은 오늘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긴장되었다. 우린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해. 강민석은 그들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태준과 수아를 화물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적었다. 그리고 그들을 지하로 안내할 것이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강민석은 보안 순찰 일정을 조정하여 화물 입구를 잠시 비워두었다. 태준과 수아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이쪽입니다. 강민석이 속삭였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시 시스템에 기록될 테니까요.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상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다. 각 층을 지날 때마다 태준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그가 20년 넘게 일해온 회사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침입자였다. 지하 3층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희미한 비상등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보관실은 저쪽입니다. 강민석이 가리켰다. 하지만 전자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아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그것은 일종의 전자 해킹 도구였다. 그녀는 장치를 잠금 장치에 연결하고 몇 개의 버튼을 눌렀다.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대단한데, 태준이 감탄했다. 네 아버지가 이것도 가르쳐 줬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제가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조용히 보관실로 들어갔다. 방은 문서 상자와 오래된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수아는 도면을 꺼내 벽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기에요. 그녀가 방 뒤쪽의 한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벽 뒤에 비밀 공간이 있어요. 태준과 강민석은 벽을 조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콘크리트 벽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벽의 일부가 약간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다. 어떻게 열지? 태준이 물었다. 수아는 벽의 특정 지점을 눌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이상해요.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아빠가 설명해 주신 대로인데. 태준은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전기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 방은 보통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원이 꺼져 있을 거야. 강민석은 재빨리 전기 패널을 찾아 스위치를 올렸다. 방 안에 불이 켜졌다. 수아는 다시 벽을 눌렀고 이번에는 작은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움직였다. 됐어. 그녀가 기뻐했다. 그들은 벽을 밀어 옆으로 이동시켰다. 그 뒤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다.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녀가 상자의 디지털 잠금 장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말해주지 않았어. 태준이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그냥 제가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날짜라고.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입력했다. 170923. 그녀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잠금 장치는 열리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봐. 태준이 격려했다. 네 아버지에게 중요한 날짜는 뭐가 있을까? 수아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어머니 생일. 하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강민석이 초조하게 말했다. 곧 순찰이 2층을 지나갈 겁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많은 날짜가 있어요. 태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천천히 생각해봐. 네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였을까? 수아는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떴다. 알았어요. 그녀는 새로운 숫자를 입력했다. 140218. 그녀의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었다. 잠금 장치에서 삐 소리가 나고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몇 장의 문서가 있었다.
태주는 서둘러 그것들을 꺼내 살펴보았다. 문서에는 회사 자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성호의 서명으로 승인되어 있었다. 이거야, 태준이 흥분해서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증거야. 갑자기 그들은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숨어요. 강민석이 급하게 말했다. 그들은 서둘러 비밀 공간 안으로 들어가 벽을 닫았다. 공간은 세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큼 좁았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지? 성호의 목소리였다. 보안 시스템이 이상을 감지했어.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왔다고.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회장님.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마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오류? 아니,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성호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이 방을 철저히 수색해. 형이 여기 왔을지도 몰라. 태준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다. 그들이 비밀 공간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는 수아와 강민석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했다. 그때 갑자기 건물의 경보 시스템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재 경보입니다. 모든 직원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건물 전체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성호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렸다. 대체 무슨 일이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회장님. 경비원이 대답했다. 급한 발소리가 방을 떠나갔다. 태준과 수아, 강민석은 여전히 좁은 공간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나자 강민석이 조심스럽게 벽을 밀어 열었다. 제가 화재 경보를 울리도록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보관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비상등으로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고 경보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강민석은 그들을 다른 경로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가면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들은 서둘러 이동했다. 하지만 화물 엘리베이터에 도달했을 때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서둘러요. 강민석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그들은 안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한 손이 문을 막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면서 성호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2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다. 형, 성호가 비웃듯 말했다. 역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태주는 수아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성호야,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네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김도현에게 누명을 씌운 것, 그리고 날 제거하려 한 것까지. 성호는 차갑게 웃었다. 오, 드디어 알아차렸군. 항상 너무 바빠서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지? 내 천재 동생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왜? 태준이 물었다. 우리는 형제잖아. 내가 널 항상 존중했고 부회장 자리도 줬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성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존중? 네가 날 존중했다고? 넌 항상 날 깔봤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장남, 천재 사업가 최태준. 나는 항상 내 그림자였어. 부회장 자리도 네 자비로 얻은 거잖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 태준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성호가 이렇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야. 성호가 계속했다. 네가 사라지면 내가 회사를 물려받게 될 테니까.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모를 거야. 그럴 리 없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증거를 찾았어. 네가 한 모든 일의 증거를. 성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수아를 발견하고 표정이 변했다. 이런 김도현의 딸이로군. 너도 아버지처럼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구나. 제 아버지는 결백해요. 수아가 용기를 내어 외쳤다.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성호는 차갑게 웃었다. 아주 용감하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어. 너희들 중 누구도 이 건물을 떠나지 못할 테니까. 그가 경비원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들이 앞으로 나섰다. 태주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탈출구가 없었다. 그때 강민석이 갑자기 움직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불이 꺼졌고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혔다. 지금이에요. 그가 외쳤다. 혼란 속에서 태주는 수아의 손을 잡고 경비원들 사이를 뚫고 달렸다. 강민석은 그들을 뒤에서 따랐다. 그들은 비상 계단으로 향했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쫓아가! 성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들은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수아가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태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주차장층에 도착했을 때 강민석이 그들을 한쪽으로 이끌었다. 제 차가 저기 있습니다. 그가 가리켰다. 빨리요. 그들은 검은색 세단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차에 도달하기 직전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강민석이 신음하며 쓰러졌다. 민석 씨! 태준이 놀라 외쳤다. 강민석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가세요, 빨리. 태준은 망설였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그를 재촉했다. 그는 강민석의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 수아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미안해요. 태준이 강민석에게 말했다. 다시 올게요. 그는 운전석에 뛰어들어 시동을 걸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성호와 경비원들이 그들을 발견했다. 다시 한번 총성이 울렸지만 태준은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았고 차는 주차장 출구를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간신히 탈출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면서 태준은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다행히 추적자는 보이지 않았다. 강민석 아저씨.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괜찮을까요?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민석 씨는 강인한 사람이야. 그는 살아남을 거야.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강민석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 대가로 총에 맞았다. 어디로 갈까요? 수아가 물었다.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증거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위험했다. 성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을 찾을 것이다. 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 그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수아는 잠시 망설였다. 아빠는 강원도에 계세요. 양양 근처의 작은 마을이에요.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그들은 서울을 빠져나와 동해안 고속도로로 향했다. 밤은 깊어갔고 도로는 점점 한적해졌다. 태준은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했다. 성호의 사람들이 그들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았다. 수아는 조수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린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피곤하지? 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냥 아빠가 걱정돼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거든요. 태준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딸을 키웠으니까. 수아는 작게 웃었다. 태준은 그 미소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가 그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다. 아저씨는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태준은 놀랐다.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솔직해질 필요성을 느꼈다. 한때 약혼했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대학생일 때 그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내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서 점점 일에만 몰두하게 됐어. 그녀는 내가 변했다고 했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떠났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녀가 옳았어. 나는 정말로 변했으니까. 점점 더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지. 지금은 어떤가요?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은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나를 구해준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처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달렸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빛 공해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여기 시골 도로에서는 선명하게 보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강원도 양양 근처에 도착했다. 수아는 작은 시골 마을로 태준을 안내했다. 그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한적한 마을이었다. 저기에요. 수아가 산비탈에 위치한 작은 농가를 가리켰다. 아빠가 있는 곳이에요. 태준은 차를 농가 앞에 세웠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수아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태준이 기억하는 김도현과는 달랐다. 그는 수염이 자란 채 야윈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다. 수아야.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수아가 그에게 달려가 안겼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최 회장님? 태준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김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도연은 수아를 아는 채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군요. 그들은 작은 농가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도연은 그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성호의 배신, 수아가 그를 구한 것, 그리고 그들이 증거를 확보한 것까지. 도연은 묵묵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그래서 태준이 말을 마쳤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 회장님, 저는 5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을요. 하지만 그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딸의 안전이요. 박성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함께하면 우리는 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게도 증거가 더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 숨겨두었죠. 그는 방 한쪽의 나무 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다. 도현은 금고를 열고 두꺼운 파일과 또 다른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이것은 박성호가 해외 계좌로 돈을 세탁한 모든 기록입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심지어 그가 뇌물을 준 사람들의 이름까지 있습니다. 태준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도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회계팀에서 일할 때 모든 거래는 제 눈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기록해왔죠. 그리고 제가 혐의를 받기 시작했을 때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태준은 도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김 과장님,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제가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더 자세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도연은 손을 들어 태준의 사과를 중단시켰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펼쳤다. 재무 기록, 해외 계좌 내역, 성호의 서명이 담긴 문서들. 모두 합치면 그것은 한국 재계 역사상 가장 큰 횡령 사건 중 하나를 구성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태준이 의문을 표했다. 성호는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정치인들, 언론인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공개적으로 폭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언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수아가 물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빛났다. 이정가. 누구요? 도연이 물었다. 이정가 기자입니다. K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진실과 정의 진행자죠. 그녀는 용감하고 정직한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성호의 영향력 밖에 있어요. 도현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녀와 저는 과거가 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학 시절 연인이었죠. 제가 말했던 약혼녀가 바로 그녀입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가 말했던 그 사람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녀는 항상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라면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도현은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 연락할 건가요? 우리는 지금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를 사용하면 추적당할 수 있습니다. 태준은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준은 오래된 선불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변장했다. 몇 시간 후 그는 전화기와 함께 돌아왔다. 전객에 연락했습니다. 그가 보고했다. 그녀는 우리를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녀가 여기로 올 겁니다. 그녀가 혼자 옵니까? 도연이 물었다. 아니요,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카메라맨과 함께 옵니다. 그들은 내일 오후에 도착할 겁니다. 수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성호 아저씨가 우리를 찾고 있을까요? 확실합니다. 태준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곳은 안전해요. 아무도 이 장소를 모릅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다. 도현은 직접 재배한 채소로 찌개를 끓였다. 식사하는 동안 태주는 도현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물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도현이 대답했다. 도시 생활에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순한 삶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리워한 것은 수아뿐이었죠. 왜 아빠가 숨어 있어야 했는지 이해해요. 수아가 말했다.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도현은 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구나, 수아야.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우리는 다시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태주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겼는지 실감했다. 그리고 그것은 김도현의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얼마나 많은 다른 가족들이 그의 냉정한 비즈니스 결정으로 고통받았을까. 다음 날 오후 한 대의 차가 농가 앞에 도착했다. 이전가와 그녀의 카메라맨 박준호가 내렸다. 전가는 4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태준이 문을 열자 전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태준 씨, 그녀가 담담하게 인사했다. 정아 씨, 태준이 대답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거실에 모였다. 도현과 수아가 전객에 소개되었고 태준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전가는 귀에 깊게 들었고 때때로 메모를 했다.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재계 2세의 배신, 횡령, 그리고 누명을 쓴 회계사의 5년간의 은둔 생활, 국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태준이 말했다. 성호는 너무 강력합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중의 압력입니다. 정아는 증거들을 검토했다. 이것들은 확실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성호는 이미 당신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방송 전에 저지하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도현이 제안했다. 내일 방송이 가능할까요? 전가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 빨리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3일은 필요해요. 3일, 태주는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정아가 갑자기 말했다. 제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성호를 직접 대면할 겁니다. 생방송으로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죠? 도현이 물었다. 제 프로그램 진실과 정의는 화요일 밤 9시에 생방송됩니다. 저는 박성호 부회장을 인터뷰 손님으로 초대할 겁니다. 회사의 미래와 최근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가 동의할까요? 태준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전가는 자신감 있게 웃었다. 그는 언론 노출을 좋아합니다. 특히 그가 형이 사라진 지금. 그는 회사의 새로운 얼굴로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는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태준이 말을 이었다. 방송 중간에 우리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당신과 김도현 씨가 등장해서 모든 것을 증언하는 거죠.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 앞에서요. 그것은 위험한 계획입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호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는 생방송에서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정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우리는 보안 요원들을 배치할 거예요.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할 겁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성호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수아는 방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요. 수아가 항의하려 했지만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태준 씨 말이 맞아, 수아야. 이건 너무 위험해. 수아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동의했다. 좋습니다. 정아가 말했다. 그럼 이제 세부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계획을 논의했다. 전가는 자세한 방송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준호는 어떻게 증거 자료들을 방송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지 계획했다. 태준과 도연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전가는 서울로 돌아갔다. 그녀는 즉시 성회에게 연락하여 인터뷰를 제안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시작되었다. 전가가 떠난 후 태준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로 산책을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권력, 부, 명성,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도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후회하십니까? 도연이 갑자기 물었다. 무엇을요?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일이 끝나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당신의 평판도 마찬가지고요. 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내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은 그동안 제가 놓친 것들입니다. 인간 관계, 사랑, 단순한 기쁨,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회사는 나를 배신했습니다. 도현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김 과장님은 매우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태준이 미소 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가족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하고 거리감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성호와의 관계도 항상 경쟁적이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수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태준이 말했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현명해질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도연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다. 그녀는 항상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녀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했죠. 때로는 그것이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기도 했지만요. 그들은 웃음을 나눴다. 멀리서 수아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아빠, 태준 아저씨, 그녀가 외쳤다. 정가 아줌마한테 전화 왔어요. 성호 아저씨가 인터뷰에 동의했대요. 태준과 도현은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모든 준비를 해야겠군요, 도현이 말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겁니다.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평화로움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처럼 옆방에서는 수아가 조용히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따뜻한 대화 소리가 태준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성호의 배신으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동이틀 무렵 태준은 마침내 잠에 들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는 악몽이 아닌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 KBS 방송국은 화요일 저녁 평소보다 더 분주했다. 진실과 정의 프로그램의 생방송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스태프들이 조명과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었고 분장실에서는 이정가가 차분히 대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박성호였다. 네, 부회장님. 그녀가 전문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기자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질문 목록을 보내주지 않았군요. 성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전가는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희가 항상 즉흥적인 인터뷰를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자들에게 더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성호가 불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알겠소. 하지만 주제는 약속대로 회사의 미래 전략과 내 리더십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부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전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신호를 보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튜디오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태준과 도현이 대기하고 있었다. 방송국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 방에서는 수아가 전가의 조수 민지와 함께 TV 앞에 앉아 있었다. 수아는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아빠와 태준 아저씨가 괜찮을까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전가 언니는 최고의 프로페셔널이야. 그리고 방송국에는 경찰도 대기하고 있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녀의 작은 손은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다. 오후 8시 45분 검은색 리무진이 KBS 방송국 앞에 도착했다. 박성호가 내렸다.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수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2명의 경호원이 따랐다. 부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원이 그를 스튜디오로 안내했다. 성호는 분장실로 들어가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형은 사라졌고 그는 이제 회사의 새로운 리더였다. 이 방송은 그의 공식적인 데뷔와 같았다. 오후 8시 55분, 성호는 스튜디오 세트로 안내되었다. 이정아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부회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자님. 성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시청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비전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네,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요. 성호는 잠시 그녀의 표정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곧 무시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조정했다. 5분 후 생방송 시작합니다. 디렉터가 외쳤다. 시간은 초침 소리와 함께 천천히 흘러갔다. 스튜디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긴장감을 느꼈다. 오직 정가만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3, 2, 1, 오네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진실과 정의의 오프닝 시퀀스가 재생되었다. 그리고 이전가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진실과 정의의 이정아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인물을 모셨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는 태준전자의 박성호 부회장님이십니다. 부회장님 환영합니다. 성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의 최근 성과, 시장 전망, 그리고 성호의 경영 철학에 대해 물었다. 성호는 준비된 듯 유창하게 대답했다. 저희 태준전자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제 형인 최태준 회장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게 되었지만 회사는 더 강한 리더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최태준 회장님의 실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성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네, 안타깝게도 제 형은 개인적인 이유로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가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흥미롭군요, 부회장님. 그런데 저희가 최근 몇 가지 특별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태준전자의 자금 흐름에 관한 것인데요. 성호의 눈이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가는 화면을 향해 손짓했다. 곧 모니터에 복잡한 재무 기록들이 나타났다. 이것은 태준전자의 자금이 여러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입니다. 모두 부회장님의 서명으로 승인된 거래들이죠. 스튜디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조작된 자료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가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더 놀라운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카메라가 회전하여 태준과 도현이 앉아있는 쪽을 비추었다. 성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형, 그리고 김도현, 태준이 일어나 카메라 앞으로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성호, 오랜만이군. 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함정이었군, 경호원. 하지만 그의 경호원들은 스튜디오 밖에서 이미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있었다. 성호는 출구를 향해 달려갔지만 곧 방송국 보안 요원들에 의해 막혔다. 박성호 씨, 정아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청자들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김도현 씨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결국 자신의 형을 제거하려 했는지요. 성호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코너에 몰린 짐승처럼 보였다. 이것은 모두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태준이 차분하게 앞으로 나섰다.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둬, 성호.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네가 5년 동안 회사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것, 그 과정에서 김도현 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 그리고 최근에는 나를 제거하려 한 것까지. 도현도 일어나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제 가족은 파괴되었고 제 딸은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모두 부회장님 때문입니다. 스튜디오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든 카메라가 성호를 향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이건 음모야. 성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태준이 날 모함하려는 거야. 그가 회사를 망치고 있었어. 내가 회사를 구하려 했던 거라고. 하지만 그의 말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갔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그의 서명이 있는 문서들,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그가 뇌물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났다. 전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회장님의 최측근이었던 강민석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화면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강민석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어깨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최태준 회장님과 박성호 부회장님 밑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저는 박성호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태준 회장을 제거하기 위해 저에게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전가는 카메라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배신과 부정부패의 사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배신,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한 범죄입니다.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선두에 선 형사가 성호에게 다가갔다. 박성호 씨, 당신은 횡령, 사기,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태준,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는 게?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생각해봐. 태준은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가르치셨어.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숫자나 권력이 아니라 정직과 인간성에 있다는 것을 난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적어도 이제라도 깨달았어. 넌 아직도 그걸 모르는 것 같구나, 성호. 경찰들이 성호를 연행해 나갔다. 그는 여전히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더 이상 그를 도울 사람은 없었다. 방송은 계속되었다. 전가는 태준과 도연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고 그들은 진솔하게 대답했다. 태준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를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연은 자신의 가족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 호텔 방에서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TV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마침내 명예를 회복했다. 그리고 태준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정아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최태준 회장님, 이번 사건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태준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요. 회사는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가치관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는 잠시 카메라에서 벗어나 도현을 바라보았다.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개인적으로는 김도현 씨의 허락을 받아 그의 딸 수아를 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제 영혼도 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아가 원한다면 말이죠. 수아는 TV 앞에서 흐느꼈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미소도 띠고 있었다. 방송은 전가의 차분한 마무리 멘트와 함께 끝났다. 오늘 우리는 권력과 부에 가려진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어떤 거짓도 영원히 숨겨질 수 없으며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요. 진실과 정의에 이정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의 빨간 불이 꺼졌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가는 태준과 도현에게 다가갔다. 여러분이 해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의가 승리했네요. 태준은 전가의 손을 잡았다. 정아 씨 덕분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전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기자로서 제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에서 여전히 그 특별한 빛을 볼 수 있었다. 한때 그가 사랑했던,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빛을. 수아는 어디 있나요? 도현이 물었다. 정아가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 조수 민지가 그녀와 함께 호텔에 있습니다. 곧 그녀를 데려올 거예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을 느꼈다. 마치 오랜 폭풍 후에 찾아온 고요함 같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연이 조용히 물었다. 태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회사는 큰 위기를 맞을 거고 언론은 한동안 이 사건을 파헤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혔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아에 대한 제안, 진심이었나요? 태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진심입니다. 물론 수아가 원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당신도 동의한다면요. 도연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제 딸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태준이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6개월 후 양양의 해변은 이른 봄의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잔잔한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드럽게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다. 태주는 해변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소금기 있는 바다 공기가 폐를 채웠다. 태준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수아가 해변에서 달려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가 들려 있었다. 진주 조개예요. 여기서 찾았어요. 태주는 미소 지으며 조개를 살펴보았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네 컬렉션에 추가하면 좋겠다. 수아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해변에서 찾은 다양한 조개와 돌을 모으고 있었다. 그녀의 방 선반에는 이미 수십 개의 자연물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수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집에서 점심 준비 중이야. 우리도 곧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천천히 해변을 걸었다. 발밑의 모래는 아직 차가웠지만 공기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태주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방송 이후 태준 전자는 예상대로 큰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태준은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재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모든 비리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성호와 연루된 모든 임원들이 제거되었고 회사의 지배구조는 완전히 개편되었다. 태주는 자신의 급여를 대폭 삭감했고 그 돈으로 회사 내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가 김도현을 새로운 재무이사로 임명한 것이었다. 도현의 정직함과 전문성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서서히 회사는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준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울의 거대한 저택을 팔고 대신 양양의 해변가에 작은 집을 샀다. 그곳에서 그는 도연과 수아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상하지만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태준 아저씨, 수아가 갑자기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서울에서의 생활을, 모든 것을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 전혀.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수아는 밝게 웃었다. 저도요. 그들은 해변을 떠나 언덕 위에 자리한 집으로 향했다. 그것은 큰 집은 아니었지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목재와 유리로 지어진 현대적인 구조물이었지만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집 앞에는 자동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다. 전가의 차였다. 전가 아줌마가 오셨네. 수아가 기쁘게 외쳤다. 그들이 집에 들어서자 도연과 전가가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왔구나.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다. 전가 씨가 깜짝 방문했어. 전가는 우아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주말 취재차 근처에 왔다가 들려봤어요. 방해가 되지 않길 바라요. 전혀요. 태준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항상 환영합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도연이 준비한 해물 파스타는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다. 전가는 서울의 소식을 전했다. 성호의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유죄 판결은 확실해 보였다. 태준전자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새로운 경영 방식은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석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태준이 물었다.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정아가 대답했다. 지금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리셨다고 들었어요.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석이 다친 것은 여전히 그에게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었다. 식사 후 수아는 전객에 자신의 조개 컬렉션을 보여주기 위해 방으로 데려갔다. 도연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주방으로 향했다. 태준과 전가는 테라스로 나와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기서의 삶이 어때요? 전가가 물었다. 태준은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40년 넘게 도시에서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행복해 보여요. 정가가 진심으로 말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처음으로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전가 씨,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호를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가는 손을 흔들었다. 그건 제 일이었을 뿐이에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의 사명이니까요. 아니요, 그 이상이었어요. 당신은 용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항상 당신을 존경했던 이유예요. 전가의 눈이 태준을 향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다. 당신도 변했어요, 태준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예전에 당신이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태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예전에 나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죠. 성공과 권력만을 중요시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나요? 정아가 물었다. 인간관계, 가족, 사랑, 그리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 태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어요. 전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진정으로 부자인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15년 전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다. 태준은 권력과 성공을, 전가는 진실과 정의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쩌면 다시 같은 가치를 공유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전가 씨,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가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천천히요. 우리 둘 다 많이 변했으니까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천천히. 그때 수아가 테라스로 뛰어나왔다. 전가 아줌마, 태준 아저씨, 뉴스에 우리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TV 앞에 모였다. 뉴스에서는 태준 전자의 기적적인 회복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기자는 태준의 새로운 경영 철학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최태준 회장은 한국 기업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 증진, 환경 친화적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 방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면에는 태준이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것은 몇 주 전 그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촬영된 것이었다. 아저씨가 TV에 나왔어요. 수아가 즐겁게 외쳤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해요, 회장님.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태준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당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도연 씨. 뉴스가 끝나고 수아는 태준에게 바닷가에서 찾은 조개로 만든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조개 껍데기와 나무 조각으로 만든 액자였다. 액자 안에는 그들 세 사람의 사진이 있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수아가 말했다. 마음에 드세요?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마음에 들어, 수아야. 이건 내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날 저녁 전가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다음 주말에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태준은 그녀를 차까지 배웅했다. 조심해서 가요, 그가 말했다. 전가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태준 씨. 그녀의 차가 떠난 후 태준은 집으로 돌아왔다. 도현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수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수아가 벌써 잠들었네요. 태준이 말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해변에서 많이 뛰어놀아서 피곤했나 봐요. 태준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현 씨,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져요. 내가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도현은 책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모든 고통과 두려움 이후에
이런 평화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이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태주는 미소 지었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이것이 진짜 삶이에요.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을 나누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였다. 내일 서울에 다녀와야 해요. 태준이 말했다. 이사회 미팅이 있어서요. 하지만 저녁 전에는 돌아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수아와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매주 한두 번 서울을 방문했다. 나머지 시간은 이곳 그의 새로운 집에서 보냈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일찍 일어나 서울로 향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다. 한때 그는 권력과 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서울의 태준전자 본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건물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한때 그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단지 그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의 진정한 삶, 진정한 자아는 양양의 작은 집에 수아와 도현과 함께 있었다. 이사회 미팅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새로운 경영 방식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냉정하고 계산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리더가 되었다. 미팅이 끝난 후 그는 서둘러 양양으로 돌아왔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정원에서 도현과 함께 작은 채소밭을 가꾸고 있었다. 태준 아저씨, 수아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오늘 학교에서 제가 쓴 글이 상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어떤 글이었어? 우리 가족에 대한 글이었어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가족이 되었는지에 대해 썼어요. 태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아를 안아들었다. 너의 글을 꼭 읽어보고 싶구나.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도현이 만든 된장찌개와 수아가 정원에서 직접 딴 상추로 쌈을 싸 먹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태준에게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맛있었다. 식사 후 그들은 함께 수아의 글을 읽었다. 그것은 순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수아는 어떻게 자신이 두 아버지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는지 썼다. 우리 가족은 보통 가족과 달라요. 수아의 글이 끝나갔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것이 가장 강한 유대를 만들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사랑받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수아를 품에 안았다. 고마워 수아야, 네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수아는 밝게 웃었다. 저도 고마워요 아저씨, 제 두 번째 아빠가 되어주셔서.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태준은 테라스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다. 어떻게 한 어린 소녀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어떻게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는지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나 타이틀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가 마침내 발견한 것이었다. 이 작은 집에서, 이 특별한 가족과 함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태주는 미소 지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이해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태주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그저 감사함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